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후보자 가운데 세 번째 낙마입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휴일에 이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서울과 경북 등 전국 대부분에 확대됐습니다. 서울이 올 들어 가장 무더운 35도까지 오르고 경북 경산은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가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7만 메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져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가 휴일 동안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사개특위를 놓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3,000명 가까이 늘면서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 남성이 경찰에 최소 60차례에 달하는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푹푹 찌는 더위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구에는 벌써 닷새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미 30도를 넘었고 35도까지 오를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며칠 사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면서 채소 작황도 걱정입니다. 각각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재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성훈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경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30도가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대구 지역의 기온은 32.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대구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더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계속 켜게 되고 장마철인데 이제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좀 더 나을 텐데 너무 습해서 더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오늘까지 벌써 닷새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보다 2도 낮을 때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덮쳐서 폭우가 내렸지만 대구 지역에는 비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수량은 7.1mm에 불과합니다. 8월 초에나 겪을 만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이어지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상청은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한 햇볕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만큼 주의해서 관리하고 축산 농가는 송풍 장치나 분무 장치 등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소값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더운 날씨에도 이곳 시장은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열무 한 단의 가격은 최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빠르게 뛰어 올랐습니다.
또 시금치 한 단의 가격도 며칠 새에 2,000원이나 오른 4,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이 가격도 크게 오른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주일 전에는 오이 하나의 가격이 불과 7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300원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또 안 좋은 거는 가격이 싼데 들여오면 썩어서 저희가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그냥 판매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채소값이 한 차례 오른 뒤 최근 날씨 때문에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가격이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열무와 시금치 등의 품목은 물에 닿으면 물러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장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데다 고온까지 겹치면 채소 상태는 더 빠르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채소값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추석이 끝난 뒤에야 채소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손님이 줄어 채소를 들여놓더라도 버리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 역시 사고 싶어도 가격을 보면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푸념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불러온 채소값 고공행진에 상인도 소비자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달 전국의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 전력 수요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1,805메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7만 메가와트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루 최대 전력도 지난해 6월은 29일에 7만 6천 메가와트로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지난 27일 8만 4천 메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1년 전과 비교해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10%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데 평년보다 날씨가 더 더워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7월 27일에 기록했던 91.1기가와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 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에서 1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력 수급 비상 경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2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전략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어제 서울에는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요일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강민경 기자가 열대야를 피해 물가로 나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가마솥 더위를 조금이나마 씻어냅니다.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일요일 서울의 늦은 밤. 서울 청계천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잊기 위해 모인 각양각색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활력이 넘칩니다. We are coming here to cool down in the nighttime because during the day it was so hot and you just go from one cafe to another cooling down with drinks. So 해는 저물었지만 도심의 찜통 더위는 지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이렇게 물가에 나와 산책도 하고 발도 담그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 시원한 물 옆이어서 너무 좋아요. 시민의 영원한 여름밤 피서지 한강공원도 사람들로 가득 차긴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이 열기를 한숨 식혀줍니다.
강변에 앉아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름밤의 낭만이 더해져 어느덧 밝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살면서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좀 더위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모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모레부턴 다시 장마가 찾아와 비가 쏟아지겠지만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거취를 결단했죠. 네, 김 후보자는 조금 전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정치자금에 대해선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적 착오라고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김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을 볼 때 전 정부가 밀어붙인 인사와는 비교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다며 참모 동료들과 논의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인사 문제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두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지율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거취 결단,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위기감을 갖고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번 해외 일정으로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앞서 출근길 해외 일정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 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바지 협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달라는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지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예고된 본회의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젯밤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 결렬 이후 추가로 만나는 움직임은 감지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는 대신에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고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소송을 취하하라는 민주당 조건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를 현재 결정 이후 논의하자고 했고 어렵다면 여야 5대5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피켓팅과 샤우팅 등으로 항의하는 방법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고 잠시 뒤 결정사항을 브리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 발언 들어보시죠. 여야가 5대5로 나누고 위원장을 우리가 맡겠다. 그래야 법적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라고 양반을 제시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국민의힘 제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협상판을 여당이 걷어찼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도 오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추가 양보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미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고 이후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 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를 거듭해온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전국 급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장에 이어서 청문회 없이 임명한 두 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지난달 2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가 됐죠. 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송홍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이 됐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도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새로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가 이번 주에 있는 거죠? 네, 사흘 뒤인 오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를 논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확정되는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당 대표직을 잃거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징계를 섣불리 결정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나오면, 네.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 부담이 클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윤리가 이번에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도 역시 윤리위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복잡한 당내 상황을 고려한 듯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논란이었는데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논의 결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전에 회의를 열고 당의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 안규백 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고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만큼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이 불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앞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고 오전에 자진 사퇴했다라는 소식을 뉴스 초반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그리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송웅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이 됐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에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는 데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4명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3천 명 가까이 늘면서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5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3,800여 명 줄긴 했지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2,8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2,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 이후 6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더니 어제와 그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164명으로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56명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2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명, 누적 사망자는 24,574명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나 저소득 계층은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몸을 다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지난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도입됐는데요. 당시 감염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검토됐습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곳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입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앞으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검찰 수장을 비워둔 채로 모두 3차례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에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사정바람이 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를 가져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일단 저희가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듣고요. 다음 주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 모셔서 얘기를 듣기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꾸려졌죠. 네. 단장을 맡으셨고요. 예. 그 목적 그리고 대책단의 역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글쎄 뭐 예전에 저희들 야당 해봤지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특히 적법 절차, 법치주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의 이런 대책단을 만들었고 예. 앞으로 모니터링, 즉 감독과 감시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조만간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시행령 정치죠. 뭐 이것이 하루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할 때에 소위 그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할 때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70일 만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인사정보검증단 여당이 야당을 또는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저는 없지 싶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뭐 발표해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정보관리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수석들 심지어 국정상황실장까지 들어가는 한 10명 정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건 팀플레이예요. 인사추천 기능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고 인사기획관 밑에 인사비서관을 두고 그리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 모두가 다 검찰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 빼고. 지금 인사기획관이라는 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복두규 검찰 일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장검사 출신들인데요. 거기 그분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교하면 근수에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인사추천위원회의 팀플레이, 축구로 치자면 팀플레이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호날두 단독 플레이의 인사인데 그거는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민주당을 설득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일이다 싶었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저는 추진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책단이 꾸려진 거고요.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그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사검증 업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민정수석이 국회에 가급적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뭐 꽤 나온 편입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도 나왔었고요. 예전에 지금 저 대통령 하셨던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도 나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복두규 인사기획관에서 시작되는 인사추천 그리고 법무부에 의한 인사 1차 검증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에 의한 2차 검증 그럼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양지라고 한다면 다 국민들한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축구로 치자면 10명의 팀플레이를 하다가 딱 한 사람의 원톱 호날두 축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특히 인사 검증과 소위 사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MB 때 그 사찰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차이예요. 제가 엊그저께 다른 방송에서는 한 치 차이라고 그랬는데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분들 검사 출신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부지법에서 과거에 압수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억을 살려서 압수수색을 다시 합니다. 폐기돼야 될 전자정보가. 그래서 그것은 다 법원에 의해서 증거 능력 없다고 배척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고 지금 사실상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 1인 3역을 하시는 느낌인데 지금 FBI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검찰총장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인사 검증을 빌미로 여러 사람의 후보군들을 다 소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풍문이나 여러 가지 뭐 평가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 후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증과 사찰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책임 행정의 원리를 저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방향 자체에 입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십니까? 아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청문회, 예. 국회의원 인사청문, 오늘도 뭐 낙마하신 분 계신데 인사청문 혹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예. 이 정도의 절차면 됩니다. 예. 되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봤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플레이에 의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견제가 제대로 되지만 예. 이렇게 원플레이가 되면 자칫하면 대통령과 직접 한동훈 법무장관의 직접적인 대화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부과되고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보다 민주적으로 좀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그 민정수석실의 정보가 모이는 것도 그만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추천위원회에 한 10명 가까운 예. 비서실장, 정책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 뭐 등등등등 정무수석 해가지고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1차 추천위원회를 열어요. 예. 당연히 보안을 전제로 해서.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걸러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 사람에 의하면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김영수 앵커하고 제가 만약에 뭐 한 법무부 장관이나 치면 우리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예. 그럼 뭐 김영수 앵커는 별로 하자가 없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예. 겁니다. 그럼 눈 감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원래 이제 인사혁신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을 직근에서 보좌 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이제 아까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 건데 예. 독립적인 기구가 되게 되면 자칫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부와 관계없이 인사추천위원회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 비서실에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오랜 동안의 관행에도 맞고 예.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지금 어쨌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책단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견제라는 게 일단 원래 상태로 돌리는 방법, 뭐 입법을 통해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몇 개월째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검차장이 이원석 차장이라고 계시는데 직무대행을 해요. 예. 그런데 장관과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에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협의라는 검찰적법상의 규정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를 지금 한 번만 소규모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저는 검찰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요. 예.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뭐 어쨌든 정부 초기고 국민들의 기대가 뭐 아직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경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만 네. 더 드리고 검찰 인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서 그 시행령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만 개정해서 관리단을 만들었고요. 앞서 시행령 정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하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업무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고치고 나서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위임 규정을 둬서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 뒀던 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주도록 규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개정은 원래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지금 했는데 예.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치죠. 제대로 된 법치주의죠. 예. 그것을 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서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모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관리단 출범 자체를 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어떤 입법 활동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일은 지금 어찌됐든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경고하고 그것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것이 혹시나도 다른 누적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지 예. 처음부터 야당이 발목을 틀어잡고 뭐 잘 달리지는 않지만 기차가 가는데 기차를 막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검찰 인사가 계속 단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는 본인과 해야지 직무대행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원석 차장을 총장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적인 하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소 해소가 되죠. 이제 법률행위에도 사후적으로 그 하자를 보완하고 치유하고 추인되는 그러한
어떤 법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차장 스스로 제가 이원석 차장 무슨 뭐 대검 총장 인사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원석 차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인사협의를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예. 그렇다면 이분이 총장이 된다면 현재 이 총장을 보좌하는 부장들이 있습니다. 예. 검사장들로 돼 있는 부장들 대여섯 명 되는데 그분들도 다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원석 차장이 올라가서 총장이 된다면 같이 발을 맞추는 그 케이스가 되니까 다소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원석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 같지는 글쎄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요. 뭐 이번 세 차례 인사가 있었죠. 그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 이미 예고된 거였고요. 당내에서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라고 국민께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언론기관에서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씩 정치 보복이라는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요. 예. 제 얘기는 법에 성역이 없죠. 예. 누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똑같이 성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이라는 게 법조 대선이라고 할 만큼 예. 후보자들 모든 분들이 다 소위 의혹이 수사가 가능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지금 여사님 예. 또 장모 되시는 분 현실적인 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된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심지어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위 진술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면 조사. 네, 서면 예. 조사. 또 하나 양평 공공지구 의혹, 그거 대단히 큰 겁니다. 예. 그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경찰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100몇 군데의 뭐 압수수색 법화로 했지 않습니까? 예. 양평 공공지구 의혹이 그거 못잖아요.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그 차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고 예. 행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거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한다라는 어디에도 제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법치에 반하죠. 공평함에 반하죠. 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공정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수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아니 한쪽은 못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예. 한쪽은 전광석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최속도로 있고요. 대규모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죠. 예. 당내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탄핵이라는 게 헌법제도거든요.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우리가 그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불행한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먼저 일어났고 수십 배의 소위 촛불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의 의사가 소위 공통분모가 모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법제도이긴 하지만 그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면밀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간에도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야당의 공세가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열리고 나면 네. 법사 열릴 때마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가 있을 텐데 이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좀 키워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집권 여당일 때 예. 국민들은 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예. 탄압받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권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죠. 예.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FBI 국장 만나러 간다는 거에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으로 수사 공조할 일이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인사검증 시스템 정보 뭐 교환차라고 한다면 이미 세팅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잖아요. 올 10월쯤에 인사정보 검증단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다 화급히 갔다 오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세팅 끝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권력자입니다. 탄압받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거, 단독 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소위 그 지금 뭐 1등이라는 저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후보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즐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지 마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들 왜 인심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법치라는 게 있어요. 관행이라는 게 있고 예. 법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는
소위 말해서 말기암 환자, 오늘날 하는 말기암 환자, 또는 출산 직전에 어떤 임산부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겁니다. 법치가 있고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담대해요. 그냥 3개월 딱 풀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 사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종적인 결단과 지시가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그러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전제한 어떤 실무적인 준비들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뭐 이것저것 다 여쭤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원구성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법개혁 특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양보안이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면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개특위를 만드는 게, 구성하는 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이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고된 상태에서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돼서요. 물놀이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와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 때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더울 땐 더워야죠. 기분이 어때요? 오늘도 낮 동안 푹푹 찌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5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또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34도, 대전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했는데요.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습기와 열기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모레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목요일부터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물건 하나를 사도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른바 떨이나 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정상희 씨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애플리케이션 검색부터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편의점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좀 뭔가 밖에서 사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식품들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상부상조입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락을 구매해봤습니다. 유통기한에 5시간 정도 남긴 제육볶음 도시락을 정가보다 2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껑충 뛴 외식값 탓에 편의점 떨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했던 지난 5월, 마감 임박 할인 상품 판매량은 지난 1월에 비해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좀 물가가 상승하면서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초가성비를 따지는 알뜰 쇼핑족도 등장했습니다. 전시 상품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부터 코로나19로 폐업한 업체의 땡처리 상품까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이유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품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쇼핑의 5월 매출량은 4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물가 상승으로 힘든 고객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품, 재고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리퍼브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중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그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현명한 소비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국회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법안을 포함해 의안이 처리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50%를 넘는 상임위, 제출된 게 가장 적은 정보위원회뿐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안은 모두 16,000건에 달합니다. 아직 처리할 게 10,000건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할 일이 태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여당과 다수당의 힘싸움에 닫혀 있습니다. 휴일 밤에 벌인 심야회동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다수당인 야당은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봤던 파국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원구성 협상 내용으로 오늘의 전국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사개특위의 안건 의견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그 후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습니다.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를 거듭해온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본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질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청문 절차가 정해지는 것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는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덩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메가와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9.5%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월에서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기간 10여 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과 방산, 반도체와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 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면서 경제 안보와 관련한 순방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가계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모레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과거 고금리로 빌린 학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사업도 같은 날 신청을 받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워두는 세대가 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 분양자가 잔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임대 매물을 내놨지만 세입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큰 이유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1,1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6월 입주를 시작한 곳인데 전월세 매물이 30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남쪽도 한 3,000세대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이제 3,000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세대수가.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세입자를 찾고 있는 임대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살펴보면 전세가 1,300여 건, 월세가 320여 건에 달합니다. 연말까지 추가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어서 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가격도 더 싸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가 지난해만 해도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대였지만 지금은 3억 원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울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이 비슷한 인근 김포한강 신도시와 비교해도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층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2억 원대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잘 찾으면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7, 8천 정도도 있거든요. 네, 주인으로 빨리 계약서 쓰고 싶으시면 매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신경 그만 쓰시고 그냥 계약 할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 통계를 봐도 수분양자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비워두는 사례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는 세입자 미확보가 35.2%를 기록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미입주는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5월에는 4월보다 10.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역시 82.4%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잔금 치르기 어려운 수분양자가 매물을 내놓는데 그 세입자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당분간 세입자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이 3년 만에 공식 대면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 전경련회관에서 제29회 한일 재개회의를 열어서 상호 수출 규제 폐지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무비자 입국의 부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1998년 미래지향적인 양국 발전을 위해 한일 간에 합의한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 시대로 나가자는 내용의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과 전문가들, 피해 당사자들 대신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년 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납포해 대공 용의점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합참 의장을 불러 납포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납포 작전과 관련해 같은 해 8월 초 박한기 당시 합참 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납포 작전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 착각일 수 있다며 납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박 전 의장이 어겼다는 게 소환 조사 이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군 서열 1위이자 군사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합참 의장을 작전 상황과 관련해 조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입하는 신규 검사들에게 그 자리에 참된 주인이 돼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수처작주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 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고 보임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그 기간에 그 자리에 참된 주인이 돼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소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서 도주했는데 배송기사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붙잡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황급히 아파트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막아섭니다. 다른 쪽으로 달려가지만 막다른 길. 급히 후진하다가 뒤쫓아온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35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를 쫓아가 끈질기게 막아선 사람은 배송기사 박선우 씨였습니다. 박선우 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외제차 운전자를 700m나 뒤쫓은 끝에 이곳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박선우 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을 발견한 A씨가 다짜고짜 도망치자 박선우 씨도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막연히 그냥 따라가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도운 박선우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제주에서 태풍 에어리를 피해 정박 중이던 어선 등 세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세척이 잇따라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소방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태풍을 피해 정박 중이던 어선 2척과 태풍 때문에 출항하지 못한 어선 등 세척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길은 잡았어도 배 재질이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미 육군 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30대 미 육군 중사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323%에 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누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 충남 당진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외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41건을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기존 보직보다 낮은 자리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부당 전직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복귀 뒤 다른 보직으로 발령낸 것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이거나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당한 보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 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검사 때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 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의 일부인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격도 거세진 가운데 러시아 접경 도시에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리스찬스크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едут бои внутри Лисичанска, завершая разгром окружен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리스찬스크까지 확보하자 러시아는 루안스크 지역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인 도네츠크주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또한 한층 강화됐습니다.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져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Найбільший обстріл Слов'янська за останній час. До 15 пожеж, а також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를 격추하고 벨고로드로 향하던 미사일 2기를 요격했으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최후 거점인 리시찬스크를 러시아 측에 빼앗긴 사실을 현지 시각 3일 확인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후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는 거센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거점과 전선에서 부득불 물러나게 됐다면서 전력이 열세인 까닭에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술적 후퇴일 뿐이라면서 장사적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 대로 탈환전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상회의 뒷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사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했다는 이른바 노룩 악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들도 여러 장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 대통령과 또 이를 바라보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반소매 차림으로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 등에 김 여사가 손을 올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지 숙소 인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가 됐네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과 함께 업무에 열중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눈에는 상당히 어색해 보였나 봅니다. 함께 보시죠. 참모회의 이후 정상회의 준비라는 설명과 함께 제공된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슨 업무 중인 걸까요? 자, 그런데 모니터를 자세히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빈 화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서류를 보는 장면인데요. 햇빛에 비친 종이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누리꾼 사이에 설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텅 빈 화면, 텅 빈 종이로 일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사진 속 빈 모니터 화면은 현지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에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진으로 논란이 생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파트너국으로 참석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나라 정상의 단체 사진인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도치 않은 모습으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을 흔히 굴욕사진이라고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상 작은 미스 아닌가 싶다며 정정을 요청했고요. 이후 사진은 교체됐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31도를 웃돌고 있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을 넘어섰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시흥시 포동의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 강북 수유동 기온도 35.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했는데요.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습기와 열기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수요일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일본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